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강 후 약으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0.53% 하락했고요. 당일 고가 대비 1.52%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22% 하락, 코스닥은 12월 9일에서 10일 수급이 대폭 개선됐었죠. 그 효과에 바이오 강세 효과까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0.6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차트로는 기준 자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기존의 11월 25일 부근의 고점을 일단은 뚫어놓고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안착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내일은 코스피와 함께 만약에 밀린다면은 일시적인 효과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착되는 여부까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 자리를 향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컸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정말 심각하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견고하게 뭐 받아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은 한 국가의 두 증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코스피가 적당히만 움직여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교해서 잘 풀어가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동전주와 저시총 종목들의 강세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등 그리고 AI 종목들 최근에 강하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자 암호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서 소형주들이 지금 빠르게 부활을 했던 것으로 계속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 코스피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번 주에 중요 일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이어지니까 그때 코스피가 잘 견뎌낼지 여부를 잘 보시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 저 야간에는 강보합 야간 선물이 강보합 마감된 상태였고요. 월요일 오늘 아침 이제 탄핵 가결 이후의 증시가 어떻게 될까 제가 주말에 잠깐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수급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갭 상승은 하겠죠. 예, 갭 상승한 뒤에 유지되는지 여부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수급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수급이 따라오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수급이 안 따라왔더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여전히 상방으로 가는 베팅을 하지 않고 특히 이번 오늘 위클리 옵션도 금융투자는 하방 베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오늘만 7천억 매도입니다. 아침부터 거의 균일한 속도로 계속 매도를 일관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검은 선 보시면은 프로그램은 오늘 아침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종가 부근에만 돌리면서 끝났지만 결국에는 7,700억의 대량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땡겨줬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냥 개인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 보이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락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에만 반짝했었죠. 아침에만 탄핵 가결 효과에 따른 어떤 뭐 기대감에 혹은 재료 소멸에 기대하는 그런 자금들이 아침에 바짝 들어오면서 잠깐 상승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을 이제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수급이 역행하면서 이제 하락했던 하루. 아침에 오전에 어차피 움직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손익분기를 파악하면서 시장이 반등하기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 선물보다 높은 0.35% 상승 출발 후에 아침에 고점 찍고 음봉 전환 마감을 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은
위클리 콜옵션 매수 중심의 양매수로 하락 우위에 에너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는데요. 달러 선물 12월물은 11시 30분에 1430.2원으로 종료되었고요. 달러 선물 1월물은 정규장 1434.1원에 종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100만 주를 신청했고 우선주는 15만 주를 신청해 놓고 2시 50분경에 본주 평단 55,937원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낮에 중국은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산업생산은 5.4% 증가해서 예상치 5.3%에 부합했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서 예상치였던 4.6%에서 5.0%에 비해 크게 하회했고요. 이는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1월에서 11월 고정자산 투자는 46조 5,839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해서 예상치 3.4%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1월에서 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0.1% 하락으로 둔화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로써 상해 종합지수는 0.16% 하락, 심천 종합지수는 1.03%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 때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유로존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 이거는 발표됐을 수 있겠네. 벡트가 신규 상장했고 공모가 3,900원이었고요. 98.21% 상승한 7,730원으로 종료했고요. MNC 솔루션이 공모가 65,000원에서 신규 상장해서 20.31% 하락한 51,80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대 일정이 집약되어 있고요. 이번 주 일정을 잘 소화하는 경우, 특히 미국 증시 중심으로 잘 소화하는 경우 이제 연말 산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쉽지는 않은 환경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 일정을 무사히 일단 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죠. 미국 만기를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은 포지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한 상태입니다. 해외 선물 분야에서 개인들이 지금 뭐 3개월 가까이 계속 지금 개인들은 숏 포지션에 거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월가의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나스닥을 롱 포지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차익할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차익이 나오지 않고 있죠. 누가 먼저 차익을 하느냐, 누가 먼저 쏟아내느냐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번에 미국 만기일에 걸린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싸움을 펼칠 거고요. 그에 따라 변동성이 왔다 갔다 굉장히 치열하고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롱 포지션을 쥐고 있던 한쪽이 이제 강하게 청산하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매도하면서 도미노 현상도 사전에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 끝까지 가서 싸움을 하겠죠. 만기일 전에 조기 청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한 주가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일정이 보통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특히 목요일이 피크인데 이제 목요일 피크라면은 목금까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들을 잘 소화해야만 산타랠리 혹은 연말 효과 그 다음에 1월 효과라도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겁니다. 일본, 영국, 중국, 미국 금리 결정, 그다음 파월 의장 기자회견, 그다음에 소매 판매, 마이크론 실적 발표, PC, GDP,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일정이 있는데요. 순서는 화요일 미국 소매 판매를 시작으로 FMC 파월 의장 연설까지 해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요. 그러고 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로 이어지는데 그다음 장중에 이제 BOJ 그다음에 저녁 때 BOE 그리고 밤에 미국 GDP 발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중국 LPR 금리 결정, 그 다음날 저녁, 금요일 저녁이죠. 미국 PCE,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요 일정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 미국장 종료 후에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8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1.77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는 점상이었죠. 이제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뭐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었으나 사실 정책주로 움직였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순간적으로 점상을 가는데 이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관련주 찾기 열풍이 생길 거고요.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가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정도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면 이 흐름은 금방 식어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어진다면은 종목 찾기 계속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뭐 동문 찾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뭐 동문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 출발 후 올라오는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대표 사퇴 후에 대선 출마 준비로 보는 자금들이 일부 유입된 효과로 보고요.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오파스넷, 노을, 부방, 한익스프레스, 오리콤, 오픈롤, DTNCRO, DTNC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자, 장중 체크 및 차트 체크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 파생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 41분에 항상 올려드리는 주요 라인, 파생반에 올려드린 주요 라인, 당일 저항 라인 1차는 331.5에서 331.8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아침에 첫 분봉에 순간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보시면 일지 매매하신 분들 매매 일지 보시면은 여기 순간적으로 매도하고 당일 청산 바로 분봉 첫 분봉에 청산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1승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유롭게 시장을 풀어가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걸어둬야 됩니다. 사실은 걸어두지 않으면은 이거 체크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찍고 터닝을 했기 때문에 뭐 청산을 하셨다면 그렇게 일단은 승리를 하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놓쳤다면은 다시 이 자리에서 그거를 활용하느냐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V턴이었기 때문입니다. V턴이 나오는 것은 일단 보유를 해야 되고요. V턴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막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였을 때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해도 좋지만 첫 번째 V턴은 힘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넘어간 다음 자리는 어디였죠? 2차 라인은 333.5 제가 2차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333.5보다 0.3포인트 낮은 333.20에서 정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갔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생겼을 것 같아요. 꽤.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 근방에서 이제 분할로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긴 합니다. 뭐 이거보다 사실 적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돌아서는 힘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그래서 0.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12시 3분경에는 제가 파생반의 메시지를 드린 게 있죠. 12시 3분경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금융투자가 원래 보통 2시 반 이후 3시 이후에 포지션의 마지막 이제 결제 싸움 베팅을 좀 하는데 좀 미리 베팅이 들어가는 것 같다. 원래는 금융투자는 개인들이 양매수할 때 양매도 포지션을 거의 보이는데 오늘 조기에 330 위클리 풋옵션을 들어가는 것 같다.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들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결국 계단식으로 하락을 또 유도하고 또 매도 누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30 위클리 풋옵션이 차트를 보시면 위클리 330 풋옵션이 이렇게 당시에 여기였죠. 12시 3분이면 여기 0.5포인트 언더거든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진입해서 1.5포인트 넘어갔죠. 즉 3배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풋옵션이 3배 이상 상승하는 계단식 하락장이 출현했고요. 제가 오늘 장중에 하루 종일 개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뭐 범위가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개인들의 손익분기 라인을 체크해서 개인들의 손익분기 라인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죠?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에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보고 역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밑에는 이제 개인들의 손익분기를 이제 이따가 언급드리겠지만, 개인 손익분기를 판단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인들의 손익분기가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을 범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값에서 놓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손익분기를 추적해야 되고 그게 단계적으로 계속 내려앉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단계씩 밀리고 그 다음에 체크했던 328 자리 부근까지 향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4번에 있습니다. 개인 손익분기 중 손실 구간 평균 중간값 328.5를 향해서 접근했다라는 거. 즉 오늘 막연하게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상승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그냥 오늘 편안하게 개인들 손익분기 바뀌거나 개인들 포지션 바뀌거나 오늘 위클리 옵션의 에너지가 바뀌면 대응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상승 힘들고 하방으로 속도를 내지 않는, 그냥 꾹꾹 눌러서 내려가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쉽게 힘을 에너지를 돌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날이긴 했죠. 다만 이게 거칠게 막 추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위클리 양매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들의 손익분기 따라서 점점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게 하루 종일 지속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가 싸움할 때 외국인들이 살짝 트릭성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들어오다가 말아버려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꺾이고 약간 시장이 부담스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있네요. 네. 그래서 일봉 빗각 라인 이거 먼저 할게요. 6번.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마이너스 0.66보다 내려온 마이너스 1.46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현물이 지금 코스피 선물보다 1.46포인트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 여기 329.61이죠. 329.61로 끝났고 이것보다 1.46 낮은, 원래는 0.66만 낮아야 되는데 그 정도만 낮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서 1.46이나 차이가 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물이 더 내려왔다라는 거죠. 어차피 현물은 종가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현재 선물은 더 낮아서 328.15로 끝났고 현재 야간 선물 강보합선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백어데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연말 배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감안해서 먼저 떨어져 있죠.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이런 게 회복되지 않고 2, 3일 연속 실질 백어데이션으로 마감이 된다면 추가 하락장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고가 테스트 한번 아침에 일단은 탄핵 가결 소식으로 정치 리스크 좀 해소인가 하던 사람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차익이 나왔지만 어차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시작 단계, 이제 새로 지속되는 단계잖아요. 어차피 완벽하게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고 판단된 그 자금들은 오늘 차익을 좀 내기 시작한 거고, 그거를 또 개인들이 이제 미리 마련했던 예수금 밑에서 털었던 돈들 여기서 매도하면서 생긴 예탁금, 예수금이 그대로 계좌에 남아있으면서 그게 또 매수로 쓰여지고 있죠. 어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탁금 추이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밑에서 손절했던 자금들은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좌에 돈을 더 넣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돈을 지금 주식을 사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바닥권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면 그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개인들이 여기서 저점에서 털어주니까 반등이 잘 나왔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7월부터 계산해보면 쭉 하단 굉장히 밑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들이 계속 팔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일봉의 빗각 라인 지지 라인에 좀 걸치면서 자 빗각 돌파했던 자리에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단기 반등 피로 누적에 따른 차익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슬쩍 여기 갭 있죠? 요 갭 자리까지 건드리고 그 다음부터 만약 여기도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여기 갭 자리 여기 연결됐던 갭 자리까지 건들러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들이 개인들의 일부 약간 속간했던 자리를 또 위협하게 되는 추세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하락 추세를 메인으로 디폴트 값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거를 꺾어서 올라가는 것은 확인 사항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추세 안에 있는 거는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추세를 거스르기에 이거 앞으로 이제 추세가 꺾일 거야 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제가 이 기준 음봉 여기 기준 갭 이거를 중간을 넘어가서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린 시기가 여기였죠. 그것처럼 기준을 잡고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11월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 때 갑자기 풋옵션으로 풋매도를 풀면서 급락 포인트를 만들었던 이 기준봉을 최소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옵션 전쟁을 일으켰던 요 자리를 회복해서 넘어가야 그 다음 라인이 공간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약간의 추세가 돌파될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추세 돌파한 여기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추세 말고 완전하게 기준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기준을 외국인들이 옵션 전쟁을 일으켰던 요 음봉을 덮어내는지 여부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반등 피로 누적에 따른 차익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 같고요.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개인들의 손익분기 이야기입니다. 자, 손익분기를 제가 단계적으로 지금 풀어봤는데요. 이건 10시 때, 그 다음 11시 47분, 12시 49분, 1시 42분 해가지고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적어드렸는데 최초의 개인들이 손실 구간을 아침에 보면 327.5에서 333.5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범위가 좀 넓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중간 지점인 330.5에서 지금 자리 잡고 횡보하는 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해드렸던 겁니다. 그게 어디였죠? 330.5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0.5면은 선물로는 334음이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이전에는 자 일단 적어 둘게요. 이거 11시 이전에는 330 선물 기준으로 330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0.5 정도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왜 싫어해요? 콜옵션 베팅한 사람들은 많이 가줘야 되는데 풋옵션 베팅한 사람들은 많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다가 딱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일 싫죠. 제일 싫어하는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옵션의 프리를 깎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를 골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47분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죠. 손실 구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만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폭 바뀌고 에너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실시간 체크를 어떻게 해요? 뭐 스스로 하셔도 되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직장인이라 업무를 보느라 바빠서 이런 거 혼자 체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최소한 들어오시거나 장중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중 라이브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 있는 겁니다. 물론 텔레그램에 모든 걸 다 언급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포인트들은 계속 간간히 올려드리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시 47분에는 중간 지점이 329.7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니까 선물로는 329.25 정도 됐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 단계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고 나서 12시 49분에 한 보니까 중간 지점이 328.5로 바뀌었네요.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보유 포지션에 대한 손실 구간 변화가 점점 내려오고 있죠. 중간 지점이 328.5면은 코스피 200으로 328.5니까 선물로 328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왔어요. 328 부근까지 내려왔잖아요. 결국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를 골라서 간 거예요. 자석처럼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아, 막연히 그냥 상승할 거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거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내용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내용들 우리가 다 알아봤자 후행인데. 돈이 어차피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이런 돈들의 움직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내용을 먼저 알고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정보, 돈이 곧 정보력이잖아요. 돈 많은 자들이 어차피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는 그 알아서 다 하는 움직임을 추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 아무리 해봐야 모든 내용이 다 시장에 공존하지. 상승하는 내용 찾자면 상승하는 것만 찾을 수 있고, 하락하는 내용 찾자면 그것만 골라서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그 내용대로 메이저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내용을 알아서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제 보안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거 당연히 후속적으로 알아봐야 되지만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잖아요. 이거 바뀌지 않으니까 물줄기 바뀌기가 쉽지 않겠구나. 만약에 바뀐다면 어차피 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이거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변화 추적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상승 기대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하루 종일 그 기준을 잡고 하루 종일 시장을 봤더니 여전히 역시나 계속 끝까지 바뀌지 않고 내려앉았던 거죠. 그래서 1시 42분에 마지막 체크했던 게 이제 중간 지점 328.5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쭉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코스피 200의 종가는 329.61, 선물 저점은 328.10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금융투자의 330 위클리 풋옵션이 조기 베팅됐던 거에서 3배가량 상승한 거는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이 순서가 좀 저 위에다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금융투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완을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330 위클리 풋 들어올 때 332.5 위클리 풋과 327.5 위클리 풋도 같이 금융투자가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 과정, 결제 싸움은요. 코스피 200은 329.13으로 동시호가 진입해가지고 329.61로 끝났고요. 330 위클리 콜은 개인 단독이었는데 0.02에서 0으로 종료했고, 종가 0.0이 들어가서 동시호가 0.0이 들어가서 0으로 종료됐고요. 327.5 위클리 콜 옵션은 개인 소량이 있었는데 1.54에서 2.12로 종료했습니다. 330 위클리 풋 옵션은 금융투자가 소량 잔량이 남았었죠. 원래는 베팅을 12시 3분부터 12시 전후에 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매수 후에 오후 막판에 차익을 남겼습니다. 차익하고 이제 소량밖에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완료가 돼서 0.99에 들어가서 0.39로 종료를 했고요. 327.5 위클리 풋옵션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에 소량 베팅이 있었으나 거의 1억도 안 되는 외국인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아서 그냥 0으로 종료됐습니다. 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게 들어온다고 그 자리를 결제시키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옵션의 매수는 위클리 옵션의 매수는 만기 날에 그냥 로또처럼 그냥 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도 그런 로또 베팅을 하기도 합니다. 안 되면 꾸겨서 버리면 그만인 그런 정도로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베팅하네 여기까지 결제시키려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옵션 매수 포지션은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진짜 그 포지션이 메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22억 수익, 개인은 콜옵션 손실이 좀 많이 누적돼서 36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1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선물 55,400원, 현물 55,6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04만 주 매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 언더로 내려와서 50.91%까지 내려왔고요. 자사주 매입은 100만 주가
오전 2시 50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장막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싸움에 크게 흔들면서 710억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죠. 위클리 만기 싸움에 슬쩍 올렸다가 만기 끝나고 바로 내려버리는, 여기 갈색선 보시면 마지막에 담았다가 다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1.46 마이너스 구간까지 진입을 했던 거고요. 외국인 옵션은 품매도 중심 양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4시 반 이후 최종 정상 기준이고요. 금융투자 옵션은 품매수 중심 양매수로 마감했고요. 4시 반 이후 최종 정상 기준입니다. 투신 선물은 1157억 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7739억이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7월 12일 이후 누적 매도가 11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곧 12조 원에 육박한 상태고요. 21년 초 이후에 최대 매도 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1월물 기준 1434.1원으로 정규장 마감한 뒤에 현재 야간으로 지금 갔네요. 예, 야간 보합 거래를 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3.13% 하락해서 18.88로 마감, 연속 6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죠. 계속 조정 후에 지지라인, 조정 후에 지지라인에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이탈해서 눌려야 시장은 비로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무라 증권 얘기를 지난주에 좀 한두 차례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좀 해볼게요. 오늘도 이 주말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요즘 노무라 증권의 메시지가 좀 계속되는데,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 위기 때 좀 많이 맞췄던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서프라임 때도 우리나라 환율 추이를 맞췄던 전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노무라 증권의 말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정리를 추적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역순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최신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은 첫 번째, 대한민국 수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이 소비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여 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절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방산 섹터의 신규 수주 취소 및 인도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2025년에는 해외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23.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증시 종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일부 방산주를 포함한 일부 첨단 섹터에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부터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약 3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며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은 기술력 격차 등으로 내년에는 주가 회복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한국은행은 25년 5월까지 금리를 총 50bp만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중 2월과 4월에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라고 노무라 증권은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 5월 말까지 환율이 1,500원을 넘기고 IMF 혹은 금융위기가 재현될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강달러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은 거침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환율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의 주가보다 높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내려왔다는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기존 목표가는 88,000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IT 수요의 제한적 회복과 주요 낸드 공급사의 높은 가동률에 따라 2024년 3분기부터 범용 제품의 가격 약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에는 내년 엔비디아발 그레이 소환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언급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존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 소환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악재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 상태 및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차피 언젠가는 떨어진다면
모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 마땅히 뭐 그거를 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딱히 크게 대응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이외에도 노무라 증권은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과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6% 돌파 위험, 그다음 미국 경제 성장 충격,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 등을 그레이소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자, 반복 학습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된 내용 체크하셔서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뷰 영상을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